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쪽지 시험 잘 봤어요? 네. 게임 이론 지금 하고 있는데, 게임 이론 어제 했던 거 이어서 그 459페이지, 카르텔의 안정성이 있는데, 이 카르텔의 안정성 이것도 카르텔하고 그 용의자 딜레마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보수표도 똑같고. 잠깐 보시면 체크를 좀 할게요. 거기 카르텔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카르텔 협정을 맺고 있는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을 A, B라 그랬어요. 몇 줄? 두 기업은 A, B 두 기업이 있다. 두 기업이 모두 카르텔 협정을 충실히 준수한다면 몇 줄? 기업이 각각 8억 원씩의 이윤을 올릴 수 있고 둘 다 위반하면 이윤은 4억으로 떨어지고 한 기업이 준수하고 다른 기업이 위반한다면 준수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1억으로 떨어지고 다른 기업은 10억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보수표죠. 똑같은 보수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카르텔에 의해서도 각 기업이 밑줄 그세요. 그 다음 단락에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개별 행동을 취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두 기업 모두 개별 행동을 취하게 되면 카르텔은 어떻게 되고 붕괴되고 결국은 이게 우월 전략 균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그런 앞에서 그 카르텔의 안정성, 불안정성 이것과 그 다음에 용의자 딜레마 이 상황이 원샷 게임이었을 때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복 게임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460페이지 가보세요. 460페이지. 반복 게임도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유한 반복이냐, 횟수가 제한이 있는 반복이냐, 아니면 횟수 제한이 없는 무한 반복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락에 그 반복의 횟수가 유한하다면 몇 줄?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뭐 10번이면 10번, 뭐 5번이면 5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횟수만큼 반복된다 하더라도, 두 경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협조 전략 몇 줄? 처음부터 비협조 전략을 일관하게 되는데 이 용의자 딜레마 게임이 n번에 걸쳐서 반복된다 하더라도 몇 줄 보세요. n번째 게임에서는 더 이상 이제 n 플러스 1번째 게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n번째 게임에서 두 경기자는 모두 우월 전략 뭘 선택할 거야? 비협조 전략을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물론 거기서 더 이상 게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협조 전략에 대한 보복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거란 얘기고 그렇다면 바로 그 전에 게임 n-1번째 게임에서도 몇 줄? 비협조. 이와 같은 논리가 역진균합은 뒤에서부터 이제 점점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역진균합을 통해서 적용해 나가면 결국 첫 번째 게임에서도 두 경기자 모두 비협조 전략을 선택하는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그 단락의 첫 번째 횟수가 유한하다면 유한 동그라미 유한 그 뒤에 이제 반복 게임이 어떻게 하면 반복 게임이 효율적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 유한하지 않은 무한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단락에 반복 게임에서 특히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이다. 몇 줄? 어제 다 설명드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게임이 나와 있는데요. 순차게임. 앞에서 우리가 보수표로 표시한 것을 무슨 게임이라고 한다고요? 정규형 게임이라 이렇게 부르고 순차게임은 말 그대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임을 순차게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순차게임이 그러고 정규형 게임과 이제 다른 점은 처음에 선택을 하는 그 경기자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경기자는 이제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 두 사람은 뭐래? 사겨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경기자는 첫 번째 경기자가 이제 선택을 한 것을 보고 나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정보화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보집합이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우리 게임인 간단히 기초 내용을 몇 군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제일 밑에 순차 게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줄에 한 경기자가 먼저 행동을 취한 다음에 다른 경기자가 이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차 게임이라 이렇게 부르고, 46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전개형 게임, 정규형 게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게 정규형 게임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게 순차 게임, 전개형 게임이다. 왜 전개형 게임이라고 그래? 게임 나무로 게임 추리를 가지고 이제 게임의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얘가 첫 번째 우선 가나다사가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나다 이것을 본 다음에 ABC사가 높은 산출량 혹은 낮은 산출량을 대응한다고 하자. 자, 이제 전개형 게임인데 그 게임 이론에 지금 들어와서 몇 번인가요? 2번인가? 순차 게임 나무로, 게임 추리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 뭐라고 하냐면, 가나다사가 먼저 선택을 하고,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자제를 할 거냐. 두 기업이 있는 거죠. ABC사는 기존에 이제 이미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존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둘이 이제 게임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자제하고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ABC사가 있는데요. ABC사. 얘가 진입했을 때, 가나다사가 진입했을 때 ABC사도 두 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하이 아웃풋, 높은 산출량, 로우 아웃풋, 낮은 산출량, 이 두 가지 선택을 갖고 있고, 물론 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얘는 이제 높은 산출량과 낮은 산출량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보수표가 주어져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수표가 뒤에 보면 447페이지 보면 보수표가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 5, 6, 6. 그 다음에 0, 12, 0, 8. 이렇게 보수표가 주어져 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진입을 하게 되면요. 생각을 해봐요. 얘가 진입을 하게 되면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높은 산출량과 낮은 산출량을 선택할 텐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뒤에 게 이제 ABC사의 보수고, 앞에 거는 이 가나다사의 보수인 거죠.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 5하고 6 중에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6을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ABC사는 이 윗마디에 G가 윗마디에 있게 되면 얘를 선택할 거예요. 낮은 산출량을 선택할 거라고. 두 번째,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가나다사가 자제를 했어. 진입을 안 해. 그러면 ABC사는 높은 산출량을 선택하면 12고 낮은 산출량을 선택하면 8이니까 당연히 높은 산출량을 선택해서 이걸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먼저 선택했을 때 이 ABC사의 선택은 명확하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ABC사가 높은 산출량을 먼저 선택한다고 하면, 얘가 높은 산출량을 선택한다면 이걸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얘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니까 앞에 보수 마이너스 2하고 0 중에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요 자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의 게임의 균형이 되지. 상대방의 뭐가 주어진 상태에서,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거, 이게 하나의 균형이지. 두 번째, 얘가 이제 ABC사가 낮은 산출량을 선택한다고 하면 얘는 진입할까요? 자제할까요? 그래서 보면 되잖아. 얘가 지금 낮은 산출량 선택하면 6하고 0일 텐데 어떻게 하겠어? 이걸 선택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개의 뭐가 생긴다는 거 이게 지금 내시 균형이라는 게 내시 이퀄리브리엄, 내시 균형이라는 게 두 개 생긴다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는 뭐죠? 요 진입 낮은 산출량. 진입 낮은 산출량, 로우 아웃풋. 진입은 뭐 엔트리고요. 엔트리, 난 엔트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난 엔트리 이렇게. 그래서 진입, 엔트리, 그 다음에 낮은 산출량 이게 하나의 균형이고, 두 번째는 진입 자재 이거하고 높은 산출량 이게 진입 자재, 난 엔트리 그리고 하이 아웃풋 이 두 개의 내시 균형이 형성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게임의 균형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유한 반복에서 뒤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 했어? 역진 귀납, 역진 귀납. 뒤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이 역진 귀납의 방식으로 이제 게임의 균형을 찾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얘가 먼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얘는 위에 요 윗마디에 있으면 반드시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요 5하고 6 중에 당연히 6을 선택하겠지. 그 다음에 아랫마디에 있으면 어디에 선택해? 12를 선택하지 8은 적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 게임을 어떻게 축소를 시켜버릴 수 있냐면 가나다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엔트리 그 다음에 난 엔트리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들어가면 ABC사는 뭐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 얘가 들어오면 뭐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어. 이렇게 6을 선택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6이지. 이 게임의 6, 6 요게 게임의 결과 보수야. 얘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 얘 진입 자제하면 이미 ABC사는 뭘 선택하고 있어? 하이 아웃풋을 나는 무조건 여기 이마디에 있으면 나는 여기 이거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게임의 균형이 이 자제하자마자 그 결과는 뭐예요? 0,12야. 자, 이게 이제 축소된 진입 게임이라는 건데 게임 자체를 축소를 시켜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뭘 선택할까요? 예, 들어가면 6, 들어가지 않으면 0. 이걸 선택하겠지. 이 둘 중에서는 이걸 선택할. 그러니까 내시 균형 중에 이 두 개 중에서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두 가지 내시 균형 중에 뭔가 지금 이 순차 게임에서는 다른 게임의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이 두 개의 내시 균형이 똑같은 성격을 갖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뭐가 주어진 상태에서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내 최적 전략을 찾은 건데 그때 결과 보수인데 똑같은 성격을 갖지 않아. 예를 들어서 ABC사가 이제 기존 기업이야. 기존 기업인데 얘가 지금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진입 저지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해보자. 요 ABC사가 뭐예요? 기존 기업이에요. 기존 기업인데 얘가 상대방이 못 들어오도록 진입 저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나는 무조건 말이야. 난 무조건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네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내가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손실을 볼 거고 말이야. 이 안 들어와도 높은 산출량이니까 이건 0일 거야. 그러면 너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아니면 너 이걸 선택할래?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는다 이것이에요. 이게 위협이에요. threat, 위협인데 그 위협이 신뢰성을 갖는 위협이냐, 신뢰성, 요 신빙성을 갖춘 위협이냐. 어떤 위협이 항상 하이 아웃풋으로 항상 나는 대응하겠다. 너의 전략과 무관하게 항상 하이 아웃풋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주장 혹은 이런 위협이 신뢰성을 갖춘 위협이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신뢰성을 갖춘 위협인지. 게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둡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걸 버려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득이 있는 걸 놔두고 상대적으로 이득이 덜한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득이 있는 걸 놔두고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이 아웃풋으로 내가 항상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 아랫마디 있다고 생각해봐. 진입을 자제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2하고 18 중에 나는 하이 아웃풋을 선택해서 요 12를 선택한다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지. 요 8일보다 보수가 크니까. 그런데 요 윗마디 제가 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ABC사인데 내가 기존에 해놓은 말도 있고 말이야. 너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나는 무조건 하이 아웃풋이다. 그래서 너한테 심각한 타격을 내가 입힐 거야. 라고 내가 공언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이 아웃풋을 하면 마이너스 2를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나의 보수를 보니까 6이고 5고 얘는 6인데 그러면 이 높은 보수를 버리고 내가 5를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5를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비합리적이라는 거지. 높은 보수를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면 얘가 진입을 하게 되면 나는 하이 아웃풋이 아니라 로우 아웃풋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이 아웃풋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 없어? 없어. 신뢰성을 갖추지 않는 위협이에요. 이거를 empty threat, 헛된 위협이다. empty threat이다. 헛된 위협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차 게임에서 균형은 두 개의 내시 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순차 게임에서 균형은 또 하나 내시 조건이라는 것도 갖춰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신빙성 조건, 이 신뢰성 조건이라는 것을 추가로 갖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개는 지금 내시 조건은 갖췄어. 그런데 뭔 조건은 신뢰성 조건을 추가로 갖췄는지 보자 이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내가 항상 하이 아웃풋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전략, 이 위협, 이게 뭐라 그랬어? 헛된 위협이다. 신뢰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없는 위협을 가진 전략, 이게 어디예요?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내가 항상 하이 아웃풋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 공언이 신뢰성이 없어. 그러면 그 전략은 뭐야? 하이 아웃풋이라는 전략이죠. 그 전략을 갖고 있는 요걸 갖고 있는 이거를 제거하는 것을 정제하는 것을 신뢰성을 갖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을 완전 균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순차 게임에서의 균형은 완전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균형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요걸. 균형은 뭐예요? 그래서 진입, 로우 아웃풋. 이게 완전 균형입니다. 이게 완전 균형이다. 순차 게임의 균형이다 이것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어떻게 찾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진입 게임을 축소시켜서 그냥 게임의 균형을 바로 찾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게 결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얘기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의 완전 균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을 보니까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지금 보시죠. 464페이지부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464페이지는 읽어보고 6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거기 균형을 일단 찾았는데 그 균형을 찾은 과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이 균형이 어떻게 찾아진 것인지 과정을 그 과정에다 몇 줄 논리적으로 한번 음미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우선 보수가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결정, 즉 ABC사가 내리는 결정이 무엇일지 고려해 보았다. 이로부터 거기다 몇 줄. ABC사는 최적 전략에 따라 행동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에 이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가나다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냈다. 이게 바로 순차 게임의 실제 진행과는 반대 방향으로 게임 나무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균형을 찾는 것을 역진 귀납 방식에 의한 균형 찾기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순차 게임은 뒤에서부터 찾는다 이게 뒤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저 5하고 6 중에 6이 좋잖아. 아랫마디에 있다면 12하고 8 중에 12가 좋잖아. 뭐 이렇게 여기서 뒤에서부터 찾아가는 방식. 앞에서 본 균형은 두 기업 중 어느 한쪽이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보수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밑줄 긋읍시다. 내시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러나 순차 게임에서 의미 있는 균형은 이것뿐만 아니라 신빙성 조건, 이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신빙성 조건은 밑줄 뭐예요? 어떤 전략에 내포되어 있는 위협이나 약속이 신뢰성, 신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전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는 실현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 뒤에도 물론 여러분 그 또 다른 내시균형 우리가 내시균형이 약간 두 개라는데 그 두 개의 균형을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단락에 ABC사가 모든 경우에 H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에는 어느 경우에든 내가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위협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나 막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진입을 하게 되면 높은 보수를 버리고 낮은 보수를 선택할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 넘어가 보시면 그걸 empty threat다 이렇게 부른다. 거의 결론적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결론적으로 내시 조건 충족, 신빙성 조건 충족하지 못함. 그래서 순차 게임이 합리적인 균형이 될 수 없다. 결국은 거기다 별표 처음 제시한 것, 즉 가나다사가 진입하고 ABC사가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만이 내시 조건하고 신빙성 조건을 동따 갖추고 있고 그런 것을 완전 균형이라고 퍼펙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threat, 위협이라는 것이 신뢰성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자, 두 번째 단락에 공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거기 좀 보세요. ABC사가 최고 경영자가 나는 무조건 H로 대응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그 내용을 회사 내외에 일단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되죠. 공개해놓고 자신만 그렇게 맘먹고 있으면 안 되고 공개를 하고 자신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연락이 불가능한 오지로 휴가 여행을 떠나버린다. 그렇다면 뭐 이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뒤에 다음 단락에 보세요. ABC사가 이와 같은 공약은 게임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전략적 행보를 취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는데 그 조안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전략적 행보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조건 첫 번째,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전략적 행보가 상대방의 눈에 쉽게 띌 수 있어야 된다. 밑줄. 두 번째는 그 전략적 행보의 의미를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쓸데없는 얘기고. 그 마지막으로 그 전략적 행보가 번복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 그래야 되죠. 거기 뭐 휴가를 가버리거나 전화를 꺼놔버리거나.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나는 항상 높은 산출량으로 너 들어오자마자 말이야. 들어오자마자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건데, 그 대응이 너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내가 공장 시설을 이미 하나 더 지었다. 공장 이미 계약했어. 그리고 너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미 갖춰놨다. 이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무조건 이걸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확실한 신호로 시그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억의 손실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공장 시설을 이렇게 내가 증축해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설사 내가 1억의 손실을 보더라도 제가 안 들어왔을 때 이 엄청난 차액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무조건 하이 아웃풋을 나는 이미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보다는 1억의, 손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안 들어오게 되면, 이 위협을 받아들여서 안 들어오게 되면요, 요 8억이 아니라 12억의 엄청난 보수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협이 신뢰성을 갖추도록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467페이지 거기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다 별표. 결국 전략적 행보를 통한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약함으로써 위협이 신빙성을 갖게 만드는 데 핵심이 있다. 내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배수진을 친다. 뭐 내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다. tying my hand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내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스스로 자기를 제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그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에 그 합리적인 방법이 아까 뭐 연락 안 되게 해버린다 뭐 이런 건 상대방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그 ABC사가 생산 시설을 미리 확장해서 낮은 생산 비용으로 추가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의미의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468페이지 그 평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평판 그것도 체크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진화 게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심심하면 만화책 대신 한번 읽어보시고, 심심하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그 뒤에 476페이지 나와 있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직까지 기출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 베이지안 내시 균형인데, 베이지안 내시 균형을 공부를 이제 한 2~3수나 했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베이지안 내시 균형은 우리가 내시 균형은 뭐예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나의 최적 전략을 찾는 것인데, 정규형 게임으로 우리가 보수표를 그렸을 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 전략을 쓰면 나는 이거, 저 전략을 쓰면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 정보 게임이야.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를 몰라. 그래서 이 전략을 쓰면 이걸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전략을 쓰면 저거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걸 불안전 정보 게임이라 그래. 불안전 정보 게임은 상대방이 뭘 모른다고? 뭘 몰라? 전략을 몰라, 전략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과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북이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된 게 아니라 남한과 미국이 하나가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과 조금 멀어져 있긴 한데 북한이 여전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동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결의안이 나오다가도 뭐 들어가 버리고 많이 조율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 계속하고 나 홀로 간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제재 조치를 취해도 이 남한이 한국이 북한과의 게임에서 제가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안전 정보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북한이라는 애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제 북한 이 내부에 강성파가 지금 잡고 있는지, 온건파가 잡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애하고 게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강성파인데 제가 이런 전략도 쓰고 저런 전략도 쓸 수 있는데 그 전략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불안전 정보 게임인데, 그 플레이어 자체를 몰라. 이런 것을 이제 불완비 정보라고 그래요. 무슨 정보? 불완비 정보. 내가 게임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어 상대방을 몰라. 이런 걸 불완비 정보라고 그러는데,
불완전 정보이면서 불완비 정보 게임의 균형이 베이지안 내시 균형입니다.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다. 자, 우리가 얘가 진입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진입 안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앞에 정규형 게임과 차이가 없는 거야. 윗마디 있을지 아랫마디 있을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완전 정보 게임인데 이게 이제 이 가나다사가 어떤 경우에는 진입자제하고 또 어떤 경우에 다른 타입일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용의자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하면 훨씬 쉬운데 용의자 딜레마 게임에서 내가 상대방을 배신하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게임의 균형이잖아요. 왜? 둘 다 우월 전략이니까 이게 게임의 균형이야. 그런데 내가 배신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면 아무 가책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겠지. 근데 어떤 상태가, 심리 상태가 있을 수 있냐면, 쟤는 누구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에 가까운 가책을 느낀다. 심각한 가책을 느낀다. 라고 하면, 어떨 때 가책을 느끼는지, 어떨 때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플레이어 자체를 몰라요. 이런 경우는 게임의 보수표가 지금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4개가 이게 8개로 확장이 되면서요. 이런 타입일 때 또 저런 타입일 때 8개로 확장이 되면서 윗마디 있는지 아랫마디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윗마디에 있는지 아랫마디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우는 이 두 플레이어 가지고는 게임을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산이라는 사람이 게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3의 경기자인 자연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연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 자연이라는 경기자를 통해서 윗마디의 확률로 P의 확률로 아랫마디는 1-P 확률로 이렇게 확률 게임으로 만들어서 게임의 균형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야. 거기 보니까 제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자연이 붙어 있네. 자연. 이 두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다 ABC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경기자인 자연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게임의 균형을 찾는 것을 하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이지안 내시 균형인데 그런 지금 용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베이지안 내시 균형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 기초적인 얘기만 좀 하고 게임의 균형 찾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이거 읽어봐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 읽어봐서 질문하면 다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에는 거기 좀 볼게요.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본 진입게임에서 ABC사가 선택할 차례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가나다사가 어떤 행위를 선택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밑줄. 두 기업이 동시에 선택을 할 때 동시에 이게 불완전 정보 상황입니다. 동시에 선택하면 제가 어떤 선택할지 몰라. 그랬잖아요. 게임 취조실에 둘이 용의자를 둘 분리해서 이렇게 감금해놓고 두 사람의 검사가 바로 들어가서 얘가 취조하고 얘는 얘 취조하고 라면 제가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 이게 동시 게임이에요. 두 번째, 이와 같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밑줄 그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태에 있는 경기자가 존재하는 게임을 불완전 정보 게임이라고 부른다. 불완전 정보 게임. 또한 경기자가 게임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게임에 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경기자가 각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얻는 보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 게임의 구조를 모른다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게임의 플레이어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걸 불완비, 갖춰져 있다 이거.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완비. 불비정보 게임이라고 불러서 앞에 불완전 정보 게임과 구별을 하고 있는데 불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밑줄 각 경기자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게임 나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불완비 정보 게임에서는 경기자가 그 게임 나무 자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게임의 구조 자체를 모른다 했잖아요. 게임의 구조 자체를 몰라.
거기 보니까 그 진입 게임이 지금 8개로 보수가 지금,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일 뒤에.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윗마디에 있는지 아랫마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도입해야 되고, 확률이 어떻게 돼서 제일 앞에 높은 한계 비용, 낮은 한계 비용, 이렇게 피해 확률, 1-P 확률, 이렇게 확률을 도입했고, 두 번째는 자연이라는 제3의 경기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 게임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뒤에 ABC사가 있어. ABC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니, 뒤에 잘 봐요. ABC사는 뭐만 가지고 선택을 할 거야? 뒤에 보수표만 보고, 내 보수표만 보고 선택을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어. 그런데 요 가나다사가 윗마디에 있는지 아랫마디에 있는지 이게 몰라요. 이걸 몰라. 이게 확률이란 말이에요. P1-P 확률로. 여러분 좀 어렵다고 표정들이 지금 다 표정이 어려워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뒤에 ABC사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완전 정보화에 있어. 그런데 앞에 가나다사가 윗마디에 있으면 어떤 보수를, 아랫마디에 있으면 어떤 보수를, 각각 확률이 그가 P1-P 확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들어있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불확실성의 선택처럼 기대 보수를 찾고 그 기대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런 정도만 이해되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전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14.7 가위표를 쳐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들이니까. 나중에 내가 경매를 좀 공부해가지고 경매인으로 활동하겠다 이러면, 심심해도 읽지 마세요. 요소시장인데요. 요소시장의 그 15장의 생산 요소와 고용량, 그 가격, 그 다음에 16장의 노동시장, 자본시장이 있는데, 그 자본시장은 거시경제학과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까지 여기 다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 가면 노동시장도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2기간 모형의 노동시장이 나오고, 넘기가 보세요. 501페이지. 거기 15.1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인데, 노동에 대한 수요예요. 노동에 대한 수요는 누가 노동을 수요한다고요? 기업이. 뭐 하기 위해서? 물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땡땡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고 써놔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할 때, 내가 노동과 자본을 몇 개를 고용하겠냐, 이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15.2, 거기, 500페이지 나와 있는 그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15.2, 생산 요소의 고용량과 가격 결정. 그 다음에 15.3에 불안정 경쟁과 생산 요소 시장 가격, 이렇게 해서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2 별표하고 15.2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15.2는 경쟁시장이고 15.3은 불안정 경쟁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15.2하고 15.3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별표를 하고 하나씩 가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가 있는데 501페이지 파생수요다. 계속 얘기했던 파생수요. 기업이 노동과 자본, 토지 같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목적이 뭐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냐, 이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이와 같이 밑줄,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 수요의 성격을 갖는다.
계속 밑줄 그어놔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얼마만큼의 생산 요소를 수요할지 결정한다. 그 아래 이윤 극대화 조건, 우리가 생산자 이론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 걸 봤어요. MR equal MC였죠. MR equal MC야.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그 첫 단계로 밑줄 비용 극소화를 이룰 수 있는 생산 요소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 이윤 극대화는 뭐였어요? maximize 파이 equal TR-TC. TR을 극대화하거나 TC를 극소화하거나 이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이가 극대화된다 그랬잖아. 그중에 첫 단계가 뭐예요? 비용 극소화인데, 비용 극소화. 비용 극소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 비용 극소화의 첫 번째, 두 번째 경로가 어떤 거라 했어? 요 이윤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산출량을 가장 크게 하거나 비용을 가장 줄이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고, 요게 이제 산출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비용 극소화, 이게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비용 제약화에서 산출량 극대화, 이게 두 번째 경로. 그 결과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뭐 이랬잖아요. 다 하게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요소가 여러 개일 때 나와 있는데 아무 쓸데없고요. 일단 그 뒤에는 502페이지는 보지 말고 넘어가면 503페이지에 그 과정들을 쭉 정리가 이제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이 별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보게 될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뭐라고 이제 수식을 써놓냐면, 자, 요소 시장 가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3번으로 그냥 할게요. 복습하기 편하게 3번. 요소 시장의 이윤 극대화. 소비자 이론에서 여가 소득 평면에서 노동 공급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받고,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지금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좀 보면, 이제 요소 시장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이 있는데 우리 노동 시장을 본다. 노동에 대한 수요. 기업이 노동 수요의 주체인데, 맥시마이즈,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것이고, TR은 P 곱하기 Q, 시장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게 TR이다. TC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노동을 고용할 때 비용이 무슨 비용? 노동비용.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자본비용. 그래서 이 노동비용은 WL이고, 임금에다가 고용량을 곱한 거. 자본비용은 요 임대료에다가 자본 고용량을 곱한 거. 그래서 이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의 합이 총비용이고, 총비용. 그래서 우리가 TR-TC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요 TR-TC를 이렇게. 자,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내가 산출량을 몇 개 생산하느냐 이것도 관심이 있지만, 노동을 몇 개 고용해야 되나 이거 관심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항상 목적 함수를 선택 변수로 미분해서 제로로 보내면 이게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이다. 자, 미분을 해보면 이게 이제 P가
경쟁시장을 하면 경쟁시장 잘 들으세요. 아무런 얘기 없으면 지금 경쟁시장이야. 나중에 그 뒤에 나가면 불안정 경쟁시장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시장 가격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죠. 이게 상수야. P가 상수야.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Q는 노동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노동의 함수죠. 노동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Q로 노동으로 Q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이거 노동으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W만 남아. 얘 노동으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 0. 왜냐하면 이게 노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야, 상수. 미분값 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뭐죠?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하면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의 증가분. 노동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 P 곱하기 MPL. 노동의 한계 생산. equal W. 요게 무슨 조건이라고? 기업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노동 고용 조건이죠. 그래서 노동의 최적 고용 조건이다. 이게 뭐라고? 노동의 최적 고용 조건. 어떻게 고용하면 최적이라고요? 요 임금, 노동 비용하고 임금 줘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이거. 이거 하고 이 한계 생산인데 이거 P를 앞에 붙이면 이거 뭐라고 하냐면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불러요. 가치. 한계 생산 가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뒀습니다. 요 P, MPL을 한계 생산 가치, value of. 그래서 V, MPL. 요 같은 거야. 요 한계 생산 가치하고 임금하고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을 고용한 게 최적이다. 왜 이때 최적일까? 내가 노동 한 단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 물건을 시장에 갖다가 P 가격으로 팔면 누구의? 기업의 수익이지. 그렇죠. 이 수익과 비용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은 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지. 왜? 추가적인 노동 한 단위 고용에 내가 그만큼 임금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노동 고용이 이루어진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이제 암기하고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노동 공급 지금 우리가 2장하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걸 한꺼번에 지금 볼 거예요. 노동에 대한 그 다음 장에는 노동 공급이 또 나와 있어. 노동 공급. 노동의 공급이야. 노동의 공급은 누가 한다고? 누가 해? 노동자가 하지, 노동자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소비자죠. 소비자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 벌어들여서 생산물 시장에 가서 쓰는 사람이지. 소비자다. 이 소비자 노동 공급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 효용 극대화 행동을 한다. 효용 극대화 행동을 해. 그래서 maximize, utility가 여가 소비와 소득으로부터 subject to 뭔 제약이 있어요, 여기가? 시간 제약이 있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시간밖에 없어? 소득입니다. 소득. 근로소득. 소득 범위네. 자, W 임금률에다가 임금률, 요 임금률. H는 뭐고 L은 뭐예요? H는 그렇죠. 총 가용 시간,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가 소비
요걸 빼면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라 했고,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 시간.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평면에 이렇게 어떤 평면에 여가섭이 소득 평면에 여가섭이 소득 평면에 이런 형태로 총 가용 시간이 있었고 여기에 WH가 있었고 이게 뭐예요? 시간당 임금률인데 뭐를 높였을 때? 임금을 높였을 때 이게 최초의 산선이고 이게 완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다 이래버리면 지금 곤란합니다. 2주도 안 됐는데 이게 뭐고요? 새로운 예산선이고 새로운 예산선. 자, 새로운 예산선을 변화 이전에 무차별선 잡아두고 돌리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 노동의 가격이 임금인데 생산물 가격처럼 똑같이 가격이 변했을 때 항상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 효과를 뭐 하는 과정이 제거하는 과정. 요 제거하는 과정을 뭐라 했어?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보상. 그래서 요 한 점을 찍고 여기까지 되돌릴 수도 있고 더 안쪽으로 되돌리는 게 힉스식의 보상이라 그랬고 힉스의 보상. 최초의 선택점이 있었고 이런 점 선택점. 이런 또 다른 선택점을 찍었을 때 최초의 선택점에서 여가 소비가 얼마만큼? L0만큼. 새로운 선택점에서 여가 소비가 L1만큼. 두 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이게 효용 수준을 잡아뒀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 대체 효과. 두 번째, 소득 효과가 이제 대체 효과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무차별선을 표시를 하면 효용은 증가하되 소득 효과에 따른 여가소비 변화를 이거 L2라 했을 때 이게 소득 효과고 밑에 게 대체 효과고 이렇게 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크기가 어떤 게 크냐 작냐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지금 임금률을 상승시켰을 때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는 대체 효과는 뭐라 했고 임금률 상승 시 대체 효과는 저렴한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쓰는데 뭐가 비싸졌다고? 그렇죠. 여가소비의 기회비용이 더 높은 뭘 포기하고 요 임금을 포기하고 놀아야 되니까 여가소비의 기회비용이 올라가고 여가소비를 레저를 줄이고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을 플러스 늘리고 요게 이제 대체 효과라 그랬고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고 여가가 정상제, 여가 소비가 정상제라면 임금 상승은 예전보다 내가 똑같은 노동 시간을 공급해도 근로 시간을 공급해도 임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플러스의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더 놀아버린다고 아니면 더 일을 해버린다고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는데 정민 씨한테 뭐라고 그랬지? 실질 소득이 늘면은 더 논다고 그랬지 아니면 더 논다고 그랬죠? 아직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 생각이 변함이 없다. 네. 당연히 괜히 물었어.
네, 실제 소득이 늘면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가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가 열등제일 수 있어요.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 여가를 더 늘리고 레저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대체 효과가 크면 얘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소득 효과가 크면 노동 공급을 줄이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이 나올 수 있다.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이.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거기 이렇게 일단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잘 보이죠? 요 임금에 대해서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노동 공급 곡선이.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6장에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537페이지 거기 좀 잠깐 봐봐요. 537페이지. 거기 임금률 변화에 따른 선택점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선택점이에요. 요런 선택점. 이해되세요? 요런 선택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계속 변해가는 과정인데 거기 보니까 L0에서 L1 L0에서 L1 화살표 해봐. 그럼 지금 여기 대문자니까 여가니까 여가 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니까 노동 공급은 늘지. 그렇죠? L1에서 L2까지 또 해봐요. L1에서 L2까지 화살표. 그럼 여가 소비가 더 주니까 노동 공급은 더 늘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L2에서 L3로 가네. 여가 소비가 늘었으니까 노동 공급은 이제 줄지. 그것을 표시를 해보니까 어디 평면에 그 노동시장 가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노동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후방 골절한 노동 공급곡선이 도출될 수 있다. 미시경제학에서만 이래. 미시경제학에서만. 그래서 거기 538페이지에 16-2에 대표적인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 개인의 노동 공급에 개인의 동그라미. 개인. 시장 전체가 아니라고. 개인이라고 개인. 잠깐 쉬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이거 닦지 마세요.